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영향들 그리고 찬반 논란에 대해서 함께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가 좀 수혜를 잇고 어떤 분야는 좀 주춤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이자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로 있는 오정근 교수 현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는 그야말로 5개월 만에 낮췄는데 일단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그러나 잘 된 일이다. 그러나 조금 그 0.25%포인트가 현재 경기를 반등시키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뭐 어제 두 분의 교수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0.25% 너무 정말 그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찔끔 내렸다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역시 전체적인 평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한 호악재들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뭐 중앙은행 측에서 뭔가 행동을 취했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뭐 수출 기업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환율 전쟁에서 액션은 취해졌다지만 최근에 뭐 원화 약세 못지않게 엔화도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이제 금리 인하 전에 달러당 1,110원대에서 1,13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출 기업들이 그동안에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소 수출 기업들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엔 달러 또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 때문에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엔 달러 그 절하폭보다도 원화 가치 절하폭이 다소 컸어요. 그래서 원 백엔 환율이 900원 한 10원대까지 갔던 거예요. 지금 현재 900원 20한 7, 8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소나마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로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기는 역부족인데 그러나 금리 인하 전에 비해서는 다소 경쟁력을 회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엄청 좋아졌다기보단 그래도 급한 불부터 좀 끈 느낌이 좀 더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정말 우리들의 바람이나 또 정부의 바람과 중앙은행에서 입장을 취해주는 행동은 역시 좀 어느 정도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번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기업 측면부터 좀 보자면 과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대기업이 어떤 스탠스 변화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제가 한 기사를 봤더니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한 540조 정도 현재 된다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손실만 약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에게 분명히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있지 말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현금을 갖고 이자 놀이 하지 마라. 그다음에 기업에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산업유보액이 한 400조 넘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건물이라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 현금 유보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금리가 낮아지면은 현재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거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원리금 부담 상환이 줄어드니까 더 많은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기업들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투자 유인이 생기는 것보다도 현재 기업들 투자를 옥죄고 있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과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만 해도 한 10개 이상 통과되었고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 법안도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화평법, 화관법 등 4개 정도가 시행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통상임금 때문에 지금 현재 임금 상승 요인이 약 17% 내외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기업 소득 환류 세제라고 그래가지고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은 임금이나 배당 투자를 안 하면은 10% 세금을 물리겠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임금 인상 압박이 있고 해서 기업들이 지금 0.25% 금리 낮추는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보다도 투자를 옥죄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기업 투자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역시
뭐 중앙은행의 액션도 액션이지만 정부의 규제 면에서 좀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중소기업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이런 실질적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참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시중은행들의 기업 대출 정말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데에는 좀 확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던데요. 최근에 중소기업 대출은 조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금융 보신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금융이 너무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안전대출만 하고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대출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을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기술금융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은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기술이 없는 기업들은 이제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뭐 어떤 면에서는 옥석이 구분되는 그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약 그 기술금융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대출이 6%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좋은 면이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은행에서 자금 중개 대출이 약 15조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에 가는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러나 이제 금리 면에서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니까 대기업보다는 신용도가 낮으니까 가상금리가 추가되어서 금리는 다소 대기업에 비해서는 높겠지만은 현재 기술금융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자금을 구하는 데는 거의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금 쪽에서 조금 그래도 숨통이 지금보다는 넓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중소기업 좀 난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옥석가리기 과정도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뭐 업계,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계를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뭐 기준금리 그리고 금리 자체가 워낙 초저금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다른 얘기로 나오는 말이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좀 바보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 쪽에 이제 돈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게 뭐 찬반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장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좀 약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1년 이내에 대기성 자금이 8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현금이라든지 혹은 요구를 예금이라든지 혹은 수시 입출금 예금, 그다음에 MMF 같은 CMA 같은 이런 거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자금에 약 800조 원이 몰려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예금 금리가 1%, 2%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거 넣어두고 있어봤자 큰 돈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이 800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 이제 마땅한 다른 얘기를 하면 현재 마땅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금을 넣어두면 1%대 2%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주식도 지금 상당히 뭐 1900대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이 단지 이제 최근에 부동산이 작년에 LTV DTI를 완화하고 이번에 금리도 낮아지고 하면서 다소 온기를 좀 그야말로 청약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온기가 살아나고 있는 조짐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그래도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둬봤자 또 이자가 낮으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돈이 예고된 사람들이 전세를 하지 않고 월세로 전환하는 분위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혹은 그 택지권 내에 상가 같은 이런 수익형 주택, 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위례라든지 마곡지구 같은 새로 분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좀 화랑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뭐 수익형 부동산 얘기를 해주시다가 함께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돈이 갈 때가 은행보다는 수익형 부동산과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주식시장 쪽으로 좀 유동성이 이렇게 옮겨지는 게 효과가 봤을지 몰라도 과연 우리 시장도 이런 기대대로 될까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하 당일 있었을 때도 뭐 주식시장에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뭐 불확실성 해소라고 은행이나 보험업종들이 좀 잘 나갔었던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두 가지 상반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제는 1,100원 밑을 돌다가 지금 예. 1,13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것은 수출 기업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약 3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대기업들의 오너들이 거래하지 않는 비중을 따지면은 거래 주식 중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손해에서 크게 좌우가 되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3월 6일 날 금리 지난주 3월 6일 날 환율이 1,096원이었거든요. 근데 엊그제 환율이 1,130원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투자했다가 달러로 바꾸고 가려고 그러면은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죠. 네. 약 한 20원 정도 달러당 20원 정도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주가가 좀 올랐다 하더라도 1달러를 바꾸려면 그전엔 1,096원이면 됐었는데 이제는 예. 1,130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올라도 환차손이 발생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국의 환율이 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가가 지금 현재 뭐 좀 떨어져서 1997원 뭐 이런 선을 어제 유지하고 있는데 네. 바로 그런 상반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져서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플러스 요인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환차손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빼가는 마이너스 요인이 어느 것이 클 것이냐 하는 예.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소간에 그래서 이제 수출주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는 다소간에 이런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은 유로존에서 월 600억 달러씩 돈이 풀리고 600억 유로씩 돈이 풀리고 예. 일본이 여전히 금년에 80조 엔의 돈을 계속적으로 풀기로 했기 때문에 유로 캐리 트레이드나 엔 캐리 트레이드가 나가는 역 달러 캐리 트레이드보다도 많지 않겠느냐 예. 이런 전망에서 아마 당분간은 그 수출률 중심으로 해서 다소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최근에 수출주나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는 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달러원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역시 환차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의 변수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해외 유동성 강화랄지 이 시비 얘기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비에서 월 600억 유로씩 푸는데 과거에 제가 유로에서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돈을 많이 풀었을 때를 보니까 그때 그 자금들의 상당 부분이 신흥시장국으로 갔고 그중에서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돈들의 상당 부분이 왜냐하면 언제나 그 신흥시장국들의 그 수익률이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에 일단 자금이 풀리면은 신흥시장국을 워치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 신흥시장국 중에서는 그래도 견고한 안정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나가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보다 많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전망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좀 더 그 데이터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수출률 중심으로 해서 다소 우리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무엇보다 또 환율 시장이 좀 주목이 많이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한 주식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 그리고 글로벌 이제 유동성 확대나 또 22 얘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국내에서 역시 정책적인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임금이 적정선까지 올라와 줘야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교수님께 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사실 임금이 올라가면 실제로 내수 경기가 좀 활성화될지에 대한 것과 네네. 임금이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이런 말로 도찐개찐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뷰는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은 내수가 증대된다고 하는 것은 임금이 올라가도 고용이 줄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그 아파트 관리소의 경비원들이 많이 해고됐습니다. 왜냐하면 해고되지 않으면은
일단 주민들의 관리비를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금년에 시급 5,580만 원인데 시급 5,580만 원을 주 5일 하루 8시간 그렇게 한 달 계산하면 약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대개 이제 시간에는 150%, 주말은 200%를 적용하다 보니까 한 200만 원 좀 못 되는 돈을 가져갑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쓰는 그 작업장은 대개 한 5인 정도 내외를 고용하는 영세 작업장입니다. 예컨대 슈퍼마켓이라든지 혹은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유소라든지 좀 전에 얘기한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이런 작업장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장들은 사실상 대부분 우리나라에 약 400만 개 정도의 영세 자영업이 있는데 이 네. 영세 자영업이 현재 조사된 바로는 영세 자영업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약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기에는 너무도 버거워서 아마도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면 그러니까 줄어들면 임금이 올라가도 받는 사람은 해고가 안 된 사람은 좋겠지만 해고된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 해고가 되면은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줘야 되는 재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그런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근로자의 한계 소비 성향, 다시 말하면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를 하는 그 한계 소비 성향이 기업가들의 이윤을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 소비 성향보다 높다는 전제가 있는데 실제로 기업가들도 이윤을 가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근로자들의 한계 소비 성향이 기업가들의 한계 투자 성향보다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실정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크게 나누면 2,580만 명 정도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상용 인구가 상용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나머지가 이제 일용직, 임시직, 자영업자인데 일용직, 임시직, 자영업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네. 상용직의 경우에는 임금이 현재 상당 부분은 일본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미국보다도 높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 임금 보고서에 보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은 연봉이 4782달러인데 이것은 스위스, 노르웨이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아서 OECD 평균이 29,592달러는 물론이고 미국,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일용직, 상용, 임시직 그다음에 취업 못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뭐 치킨집도 내고 하는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제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이미 상용직으로 취업되어 있는 사람이 연봉을 8천만 원, 9천만 원 받는 사람도 더 올려달라. 이렇게 되면은 현재 파이는 똑같은데 너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약간 상용직이 1,200만 명 그러면 실업자와 일용직 임시 자영업자가 1,300만이라는 얘기거든. 네. 1,400만인데 이 1,400만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금 인상은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그런 모든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만은 역시 뭐 전제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줄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업 측에서는 역시 좀 고용을 줄이고 상위 계층을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 정부 측에서도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작은 기준금리 인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영향과 업계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로 계시는 오정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